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7월 셋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3년 7개월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 소장님, OECD의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좀 개념 좀 잡아주시고 이번에 발표됐던 우리의 수치, 우리의 상승세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이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 선행 미리입니다. 앞으로 이제 각국이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9개월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기준선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웃돌 경우에는 경기를 좋게 보는 시각이 높다는 거고요. 100을 밑돌 경우에는 경기 둔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얘기인데 6월 이제 한국의 이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1.08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경쟁 국가 좀 비교를 하게 되면 한국이 OECD 12개 국가 가운데 영국에 이어서 오히려 두 번째 2위고요. G20 국가, G7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반등 흐름보다도 좀 앞서서 이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6개월, 9개월 내 한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근데 이런 대외 지표도 좋지만 실제 국내 실물 지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4월에는 100 이하였습니다. 93.8. 그러나 6월에는 108.7로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수출도 좋아지고 있어서 6월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금융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상반기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들다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3주가 이제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예고가 된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 25%가 발효가 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이제 직간접적인 충격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그동안 내수 침체의 긴 터널에서 좀 벗어나서 회복의 초입에 있다라는 건 국내외 경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지수,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뉴스 심리지수라고 해가지고 경제 뉴스들 하는 건데 그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우리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빠르게 크게 반등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소장님 당초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0%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가 3개월에 앞서 좀 선반영한다면 하반기에 실제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좀 너무 앞서가나요? 일단은 이제 긍정과 이제 부정이 좀 혼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분기 연속 우리가 이제 제로 성장에 멈췄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1, 2차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죠. 여기다 이제 증시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일제히 국내외에서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비 심리,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소비 심리의 반등의 배경에는 소비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고금리 기조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경 편성을 통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한국은행의 소비 심리 지수는 7석 달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2차 추경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21일부터죠. 맞습니다. 시작되게 되면 이 소비 쿠폰이 발행되게 되면 넉 달 이내 모두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6월 수출은 598억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6월 수출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환율도 안정적이죠. 1,40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는 건 이제 트럼프 리스크, 이른바 이제 관세 리스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선행 지표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경기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신호이고요. 이런 이제 대외 리스크, 구조적 부진이 지금 상존해 있는 만큼 예. 앞으로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이제 지속성 있게 또 시장 대응력을 좀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률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이제 경기 저점이라면 하반기에는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소폭이긴 하지만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뿐 아니라 실물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뭐 휴가철을 이제 맞물려서 소비 쿠폰이 발행되게 되면 긴 침묵에 나왔던 이제 내수가 네. 조금만 받쳐준다면 수출과 더불어서 어떤 시너지가 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소비 쿠폰의 경우는 편의점이랄까 온라인 쇼핑, 슈퍼마켓 같은 업태가 이제 소비 진작에 직접적인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이 주가 자본시장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죠. 예, 안에 훨씬 앞서서 앞서가죠. 지금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코스피는 3,2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가 상승이라는 게 이제 기업 가치 회복과 더불어서 정부의 상법 개정안 더불어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기다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 사실 2분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등 실적이 비록 좋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산업들이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면 적어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네. 하반기에는 0.8 수준이었던 한국은행 예상치가 1% 이상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디 1% 뭐 훌쩍 2% 좀 육박하는 성장률이 기록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8월 2일까지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인데 이 파고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25%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관세 네. 그리고 지금 의약품은 의약품. 200%가 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수출 대기업의 40% 이상이 하반기에 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예측 불가능한 관세 리스크를 가장 큰 경영의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좀 구조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생산 둔화와 국제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호 관세 발효 전까지 어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이제 돌발성인 만큼 뭐 우리가 이제 대처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외교력, 산업의 어떤 대처 전략이 하반기 경기 회복에 큰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 정책, 이 정부의 노력 재현 부탁드립니다. 밖으로는 당연히 통상 관세 협상해야 되겠고요. 내적으로 좀 보면 지금 금융시장으로 돈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또 집값이 들썩이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반등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다방면에 어떤 이제 정책이 좀 필요한데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이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모든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린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 불패 심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동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다른 이제 투자 수단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 대출 억제로 해서 지금은 당장은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이제 추진하면서 어떤 이제 부동산 안정 기반이 좀 마련돼야 하고요. 둘째가 내수 소비 회복이 관건입니다. 2차 추경과 더불어서 소비 쿠폰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이거는 일시적이고 전체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은 0.1에서 0.2%포인트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감 가능한 소비책 유인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대외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하반기 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3주간의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 결렬할 경우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금리 인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통상 외교력을 강화하면서 네.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주가 조작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대응단을 설치하는 등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 분위기도 좋고 오늘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았고요. 다 괜찮았는데 약간 우려되는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잔고인데 코스피만 일단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9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증가세 자체도 그렇고 9조 원이라는 절대액도 꽤 큰 건데요. 일단 공매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공매도란 것은 주식을 오늘 빌려서 네. 내일 갚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오늘 빌려서 팔고 내일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이니까 주식을 빌리는 행위가 생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투자 기법이란 것은 오늘보다 내일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많이 쓰는 투자 기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버스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조금 형성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특정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 주식이 조금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표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은 올해 이제 3월 31일에 공매도를 재개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뭐 130% 이상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역시 좀 점차 커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도 보니까 거의 공매도 잔고가 4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죠. 공매도의 잔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데 뭐 이거 뭐 해지다, 뭐 단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어떤 위험 회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일각에서는 단기 조정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요? 사실 이번 랠리에서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해외 투자자들의 영향이 중요한데 이쪽들은 기본적으로 큰 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실현하려는 경향들이 강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오래오래 끌고 가면서 100%, 200% 수익률을 노리려고 하지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상의 수익률이 나면은 일단은 팔고 그다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라는 경향들이 그러니까 다시 사서 수익을 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올렸고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각의 시각에서는 결국은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성격, 남의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하는 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성격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관세 이슈가 100% 해결이 안 된 것들, 뭐 미국이 최근 EU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에 20%였는데 상호 관세 3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 관세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이슈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제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미국의 물가 지표면 죄송합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관세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글로벌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기대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이반에 따라서 많이 올랐지만 아무래도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로서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이라든지 해지를 위한 용도로도 이런 공매도 같은 것들이 좀 늘릴 수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공매도 거래 잔고. 과연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질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8월 1일 트럼프 관세가 확정될 때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큰손들은 위험 관리를 좀 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 자체는 여러분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항상 그동안 이 불법 공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공매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최근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함께했던 불공정 거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합동 대응단도 설치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이제 증시에 있어서 나오는 불공정 거래는
이번에 아주 전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요. 내용들 좀 한번 볼까요? 일단 불공정 거래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 계약 관계 같은 것들, 거래 관계 같은 것들을 자기를 유효하거나 어떻게 보면 팀을 이뤄서 함으로써 주가에 대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한 행위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최근에 기자님들이 어떻게 보자라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선행 매매를 해서 가격을 많이 얻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고 네. 있죠. 그다음에 혹은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이 계속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진 물건들, 흔히 말하는 주식들을 다 팔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손해를 개미에게 끼치는 이런 주가 조작, 흔히 말하는 이 주가 작전이요? 조작, 예, 작전 세력 같은 것들도 이런 불공정 거래의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요 내용들 지금 네, 표로 나오고 볼까요? 있는데 거래소 감시 이게 좀 모르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거래소 감시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이용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러한 작전 같은 것들이 특히 하나 영업점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계좌 중심으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다 연결이 돼서 주식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하나증권 이런 전 계좌를 통해서 합동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 그 불공정 거래 감시 주체는 거래소인데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까지 통합적으로 이제 역할을 넓히면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설치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이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이 이런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주가 조작을 했을 때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득을 얻었을 때 그거보다 과징금을 세게 매김으로써 수익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 개념이네요. 예, 네. 배상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가 번 거보다 더 내게 함으로써 자본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 위반자에 대해서 딱지를 달아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란 건 어떤 거냐면 부실기업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낮고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감사 같은 것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기업들을 빨리 퇴출함으로써 시장에 좋은 기업들을 남기고 좋은 기업들은 보통 이런 지분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공정 거래, 이게 초등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계좌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흔들릴 때부터 좀 잡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 보니까 AI를 감시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이 작전 세력을 잡을 때 계좌를 보지 않고 실제 주체죠. 개인,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AI라는 것은 패턴을 확인하는 데 가장 좋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유사한 패턴들이 동일한 계좌라든지 또는 근접 계좌, 유사 계좌들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식별해가지고 이것이 시장의 조작이다,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것을 판별을 빨리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좌별로 예전에 봤을 때는 이런 정보들을 흔히 말하는 감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AI로 묶어가지고 몇몇의 계좌가 이상행위가 발견된다. 특히 개인 단위도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을 묶어가지고 이상행위가 발견되는 것 같다. 기존에 주가 조작했던 패턴이 발견되는 것 같다라는 이상행위 같은 것들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감시 체계를 지금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가는 거 역시 이 AI 역할이 크거든요. 이게 결국은 개인들이 가진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패턴을 합쳐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 거래 분석이라든지 적발의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AI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달리 계좌 하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의 전체, 그리고 개인들의 계좌를 한꺼번에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마 AI 시스템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처벌 기준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제 과거에 외국계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들 많이 했었고요. 작전 세력들 여러 번 뭐 너무나 그 처벌이 약하다 이랬는데 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100% 이상의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처벌 쪽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사실 과거에 이런 예. 주가 조작 범죄 같은 것들을 보면 크게 약했죠, 두 처벌이. 가지 패턴들이 보일 수, 약하고 예. 두 가지 패턴 같은 거 보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계속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을 갔다 오거나 배상금을 내고 몇 년 이에 다른 금융회사 이사라든지 혹은 금융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똑같은 사고, 흔히 말하는 작전을 벌이거나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감옥도 안 가죠. 예, 예, 감옥도 안 집행유예죠. 가- 예, 예. 집행유예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금융사에 가서 또 작전을 만들고 이런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금융범죄란 것은 수익을 노리는 범죄인데 수익을 노리는 범죄의 어떤 인센티브, 이익 구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은 절대 수준이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부당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정부에서 200억을 내라라고 하면은 자기가 있는 재산까지 모두 다 팔아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패턴들, 그러니까 작전하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집행유예 정도의 낮은 처벌을 받고 또 다시 금융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금전적 이익 때문에 범죄를 늘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들을 원천 차단하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주식에서 작전에 먹잇감이 되는 그런 기업들 혹은 이용되는 기업들이 실은 부실 기업들이잖아요. 뭐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단호하게 퇴출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담겨 있네요. 이 정확하게 앵커님 말씀이 네.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나 M&A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해서 기업의 어떠한 뭐 자금 세력들이 특정 기업을 인수를 하고 기업의 실적은 없지만 M&A를 하면서 좋은 호재 같은 것들을 가짜로 만들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주가를 예. 부양시키고 이 M&A 세력들은 자기 주식을 팔고 개인들만 크게 손해를 보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운영이 됐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부실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실 기업들이 퇴출되면 될수록 좋은 기업들이 남아서 그리고 또 특히나 지분 구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좋은 기업들이 남아서 이런 작전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실 상장사 퇴출을 이런 자본시장의 효율성, 자본시장의 어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래픽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기존에 50억 원이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00억 원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매출액 기준은 50억 원이었는데 300억 원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총 기준으로 40억 원에서 이제 300억 원까지 늘리고 매출액 기준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늘려가지고 원래 이 기준이 미달이 되면은 퇴출 대상이었는데 3년이라든지 특히나 3년 정도가 미달이 되면은 퇴출 대상이었는데 이것들을 좀 2년까지 줄이면서 빨리빨리 퇴출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흔히 말하는 사기 범죄의 근원을 애시당초 뿌리 뽑겠다라는 정부의 의견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더구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까지 축소함으로써 과도하게 지연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축소시켜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JP 몰건이 앞으로 2년간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좀 이유를 바라본 건가요? 이 JP 몰건은 우리나라에? 일단은 가장 명확한 이유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네.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소액 주주 보호가 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동안. 그동안 네, 그리고 외국인들 투자할 때 이거 역시 좀 자기들의 권리를 대주주에 비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도 방해하는 이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런 전반적인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는 우리나라 구조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측면들이 좀 많거든요. 네. 불투명한 측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 같은 것들을 높이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지배 구조가 좋아지면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최근에 5월 달, 6월 달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환율 상승 때문에 좀 팔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 지배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됐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외국인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올라갈 수 있을 좋은 여건이죠. 더 좋은 여건이죠. 네. 수익이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세들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인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났을 때 좀 실현시키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순환장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반기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사, 해외 증권사까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 역시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숙제 중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정말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좀 안타깝게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아예 TF팀 만들어 놓고 로드맵 정하고 한 걸음씩 가자. 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런 모건 스탠리 MSCI 지수로 네, 보통 선진국 이야기하죠. 지수. 선진국 네.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다른 투자자들, 해외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MSCI 선진국 지수를 벤치마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벤치마크가 어떻게 우리 벤치마크에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이 된다라 그러면 이 외국 투자자들,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영향이 발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너무 실패를 하죠. 11전 10인기라고 얘기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이게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꾸 실패를 하는데 여러 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내, 10년이면 로드맵? 10년, 로드맵을 네. 정해가지고 A 문제, B 문제, C 문제, D 문제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외환시장 거래의 문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가 영문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IR 활동이 좀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단기간에 1년 내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을 잡고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이 다 스타 기업이 되고 막 다 실적 대박을 터트리면 좋겠죠. 근데 또 그 외에 우리가 판은 제대로 정교하게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5천 피해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남은 과제들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계기로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조직의 신뢰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IR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투자 설명이라든지 정보 공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조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주가가 상승하려 그러면 그리고 해외 투자를 잘 받아야 기업들 투자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한 요인들, 기업 지배 구조, 기업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넓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당장 개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떤 투자 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